그랑콜레오스에 넣을 수 있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알핀에 보스 들어가 있고 HUD까지 들어가 있는. 하지만 세상에 다 좋은 물건 없죠. 이 그랑콜레오스가요, 제가 24년에 시승했던 차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오호 했던 차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시승행사 갈 때 기대보다는 걱정이 조금 더 큰 상태로 갔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었거든요. 오늘은 이 그랑콜레오스의 가솔린 모델 4륜구동 그리고 에스프리 알핀 트림입니다. 지금부터 판카! 디자인은 지난번에 다 말씀드리기도 했고 이제는 길거리에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얘는 에스프리 알핀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점만 짚어보죠. 일단 요 라디에이터 그릴에 들어가 있는 요 패턴들, 모서리를 보시면 파란색 액센트가 추가되어 있죠. 이 범퍼 모서리도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 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승차가 블랙이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 블랙을 상당히 좋아하시죠. 크롬도 일부러 다 이 테이핑 해가지고 감출 정도로 올 블랙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요 구성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 블랙이 주는 카리스마는 유지한 채로 거기에다가 이런 파란색 액센트 컬러가 특별함을 더해줘서 저는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오너 입장에서는 블랙 추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프리 알핀 배지 달려있고요. 휠도 알핀 전용 20인치 휠입니다. 지금 차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20인치 휠 당당한 느낌을 주는데 부족함이 없죠. 21인치는 오바고 20인치면 멋있어요, 이 정도면. 그리고 그랑콜레오스는 19, 20 두 가지 휠 사이즈밖에 없거든요. 다른 브랜드처럼 18인치 작은 휠이 없다는 점도 특징이죠. 여기 보시면 4륜구동 딱지가 달려 있습니다. 보통은 이 4륜구동 시스템을 자랑하기 위한 딱지가 트렁크에 뒤쪽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얘는 B필러에다가 달아놨네요. 근데 문을 열잖아요. 봐봐요. 자, 소리 들리나? 보세요. 모르겠어요.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별걸 다 깐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제가 최근에 탔던 차들 중에 문 여는 느낌은 아주 안 좋은 축에 속합니다. 이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과정에 그 딸깍하는 절도감이 1도 없어요. 그냥 포스트잇 떼는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닫혀있었던 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또 만족스러운 게 있죠. 여기 몰딩 끝부분을 보시면 이것도 차급에 따라서 마감 방식이 다른데, 보통 이 엔트리급은 이 끝을 플라스틱 뚜껑으로 딱 덮어서 마감하죠. 반면 좀 좋은 차들은 이걸 매끈하게 별도의 부석 없이 안으로 말아서 마감을 하는데, 그랑콜레오스는 이렇게 매끈하게 잘 고급스럽게 마감했습니다. 좋아. 장지택 기자님 이런 거 엄청 보던데, 문 이런 데 용접 없다고. 나도 한번 봐야지. 잘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요겁니다. 이 디자이너가 강조하기도 했었던 이런 선 처리, 딱 텐션 잡았다가 싹 풀려나가는 요런 처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이 신유의 L 대비 그랑콜레오스가 좀 더 특별해 보이는, 그리고 한국화를 많이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뒷범퍼에도 다른 점은 똑같고 여기 파란색 액센트 들어가 있는 점, 요 정도가 차이네요. 실내로 가볼게요. 실내도 에스프리 알핀 트림의 특징 먼저 알아봅시다. 일단 이 대시보드를 가로지르고 있는 아래쪽 덩어리를 싸고 있는 소재가 이 알칸타라, 이걸로 쫙 덮어놨죠. 그리고 알핀을 상징하는 파란색 바늘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암레스트에도 빨강, 흰색, 파랑으로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벨트에도 파란색 추가되어 있고요. 요런 거 별거 아닌데 뭔가 더 좋은 고급차 같은 스페셜 트림 같은 느낌을 잘 전달해 주잖아요. 이런 거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 다음 형상도 그렇고 또 소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차급 이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르노가 현대기아 대비 조금 떨어졌던 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 그랑콜레오스에서는 걱정하지 마, 우리 다 줄게, 이런 식으로 쫙 깔아 넣었죠. 계기판, 센터 스크린, 또 심지어 동승석 스크린까지. 이 정도면 뭐 뭘 더 바래 라는 식으로. 그래픽 예쁘고요, 해상도 쨍하고요, 터치 반응 빠르고요. 보세요. T맵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플로우 같은 이 OTT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요. 어라운드 뷰 화질까지도 업계 최고입니다. 아주 좋아요. 심지어 지금 내가 있는 곳, 이 차가 깔고 앉아 있는 도로는 투명으로 표시도 해주죠.
이런 거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 랜드로버 같은데 엄청 비싼 차에만 들어가는 건데. 후진할 때는 주변 장애물과 거리를 센티미터로 표시까지 해줍니다. 하지만 세상에 다 좋은 물건 없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 뭔가 그 마지막 끝마무리 디테일에서 조금 칼리브레이션이 덜 된 듯한 느낌이 몇 개 있었거든요. 제가 어제 시승차를 타면서 쭉 리스트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 이 계기판에 보시면 현재 제한 속도를 표시해주고 있죠. 제가 운전하다가 이 제한 속도를 넘어서면 항상 띵띵띵 경고음이 울립니다. 동호회에서도 이 점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소리도 짜증나는 데다가 이게 메뉴를 끌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걸 꺼야 됩니다. 지금 제가 꺼놨잖아요. 시동을 끄면 다시 켜지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차를 탈 때마다 이걸 다시 쭉쭉쭉쭉 한 5번 들어와가지고 꺼져야 되는 거죠. 오너 입장에서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르노에서도 이 12월 달에 OTA를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게 끄지는 못하고 볼륨을 최소한 시키는 쪽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시승차를 바꿔보니 예전처럼 소리가 나긴 납니다만 확실히 소리가 줄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운전 중에 손따나 엉따를 켜고 싶다고 칩시다. 공조장치로 들어가서 좌석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열선으로 바꾸고 이걸 틀어줘야 돼요. 통풍 시트를 켜고 싶다. 그럼 통풍으로 바꿔가지고 또 눌러줘야 돼. 와, 이게 단계가 몇 단계예요.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좌석 메뉴를 빼버리고 그냥 공조에다가 옆칸에 그냥 따로 버튼을 마련하던가. 너무 단계가 많아요. 제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이브리드 모델 탈 때 말씀을 드렸더니 야, 그거 음성 명령으로 하면 한 방에 되는데 그게 왜 불편이야? 라고 하시던데, 음성 명령은 음성 명령이고 이 그래픽은 그래픽대로 인터페이스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너무 단계가 많아 불편해. 또 뭐가 있냐면 이 센터 스크린에서 왼쪽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제어 센터가 나오고요, 오른쪽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 센터가 뜨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 오토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쓸어내려도 안 됩니다. 만약에 지니뮤직이다, 안 돼요. 반드시 바깥으로 나가야지만 제어 센터를 불러올 수 있다. 주행 모드 변속할 때도 이 다이얼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효과음이 나는데 이게 이 효과음이요, 글쎄요, 이건 제 취향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유치해요. 주차할 때 나는 경고음도 조금 뭔가 볼륨도 크고 약간 좀 세련되지 않습니다. 이런 그 디테일 면에서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 뭐 잘 기본은 닦아놨으니까 조금만 세심하게 가다듬으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2열 공간 이 정도면 패밀리 SUV로서 쓰기 충분합니다. 지금 제가 키가 173이고 남들보다 좀 의자를 당겨 앉는 편이어서 무릎 공간 이만큼 나오잖아요. 다른 분들은 아마 앞자리 시트가 한 이 정도 올 거예요. 그래도 넉넉한 무릎 공간 갖추고 있고요. 산타페보다 휠베이스가 길다는 장점을 이런 데서 충분히 활용해내고 있죠. 트렁크도 지금 633리터니까 차급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사이즈고요. 등받이 각도도 지금 이게 서 있는 상태, 이게 가장 눕힌 상태거든요. 오케이. 지금 이 시승차에는 보스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총 10개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 우퍼, 여기 트위터. 앞문 똑같고요. 또 센터 스피커에는 트위들러가 들어가 있죠. 트위들러가 그 트위터랑, 그러니까 고음 담당하는 친구랑 미드레인지 그 중간쯤의 음역을 담당하는 스피커거든요. 그래서 총 스피커가 10개다. 그리고 보스 옵션을 넣으시면 주행 중에 소음을 줄여주는 노이즈 캔슬레이션도 같이 묶여 있고요. 이 2열 승객을 위한 공조장치 컨트롤러 있고요. 그 밑에 USB 타입C 포트 2개 있고요. 송풍구 있고요. 네트 있고요. 이 정도면 큰 불만 없어요. 오케이. 잘 뽑았습니다만 1열에서도 그랬듯 2열도 아쉬움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 시승차가 그랑콜레오스에 넣을 수 있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알핀에 보스 들어가 있고 HUD까지 들어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차양막이 없다, 슬라이딩이 안 된다거나 썬루프가 없다거나 또 수납 공간이라거나 이런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저 지난번에 그랑콜레오스랑 산타페랑 나란히 놓고 실내 치수 비교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봤더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들, 공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유틸리티성에서 보자면 산타페가 조금 우위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그랑콜레오스 정도만 해도 몇몇 사소한 단점들 빼고는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기차가 살짝 주춤하면서 그 자리를 하이브리드가 치고 들어왔잖아요. 하이브리드 인기가 엄청나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 그랑콜레오스 이테크 하이브리드 탈 때도 만족감이 아주 높았었고요. 근데 또 제 주변에 보면 의외로 그냥 전통적인 내연기관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연기관이 그래도 우리 인류와 함께한 지 100년 이상 넘은 검증된 기술이기도 하고, 또 하이브리드가 구조적으로 되게 복잡하다 보니 그만큼 고장의 여지도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차라리 내연기관 탈래, 에이 하이브리드 별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가솔린 모델 상당히 매력적이죠. 시동을 걸면 엔진이 돌기 시작하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언제든지 RPM이 이렇게 쭉 솟고 함께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과정이 하이브리드보다는 더 우리가 알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질감이 좀 적죠. 그랑콜레오스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세기가 막 올라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가솔린 언제 나오냐, 가솔린 궁금하다 라고 반응을 하셨거든요.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240마력 이상이고, 지금 얘는 210마력, 11마력 그 정도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우세긴 합니다만, 막상 운전을 할 때는 그 수치상 열세가 크게 와닿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잘 나갑니다. 오히려 시내 구간, 저속에서는 더 경쾌하게 나가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그 240마력이 넘는 힘을 가속 페달 꾹 밟았을 때, 특히 저속에서 그 힘을 다 앞바퀴로만 보내다 보니 진짜 수시로 앞바퀴가 끽 하면서 미끄러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가솔린 모델답게 되게 경쾌한 느낌으로 평 나가는 느낌도 도드라지고요. 패밀리 SUV로서 뒤에다가 뭐 가족들 태우더라도 이 정도 나가는 느낌이라면 낀 오르막길 있는데 가더라도 힘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은 없거든요. 꼭 지금 가속 페달 끝까지 밟았거든요. 이렇게 평 하고 나가는 느낌 되게 경쾌해요. 하이브리드 대비 수치상 한 30마력 낮은 거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죠? 만약에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로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 꼭 밟으면 아마 앞바퀴에서 끽 소리 순간적으로 났을걸요?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이륜구동밖에 없기 때문에 그 245마력의 힘을 앞바퀴에다가 왈칵 쏟아내면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시승할 때도 느꼈지만 수시로 끽끽 이런 소리를 앞바퀴 쪽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얘는 사륜구동이라서 그런 게 없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SUV 사시는 분들 중에 사륜구동을 만약에 고를 수 있다면 거의 안 넣는 경우가 대부분일걸요? 제가 자료를 봐도 거의 이륜구동으로 구입하시더라고요. 뭐 이해는 합니다. 괜히 사륜구동 넣어봤자 차 무거워지고 연비 안 좋아지고, 또 우리나라는 겨울에도 워낙 제설을 빨리빨리 하는 편이어서 안 넣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만약에 SUV를 구입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야지로 가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사륜구동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직접 겪어봐서 아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륜구동이랑 사륜구동 두 대를 가지고 캠핑을 갔었는데 그 캠핑장은 약간 경사져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캠핑장 바닥이 다 이슬로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를 약간 옮기려고 그랬는데 이륜구동은 바퀴 빠져가지고 못 나가고 있던 걸, 사륜구동은 그냥 뿅 하고 움직이는 걸 제가 직접 겪어봤더니, 아무리 모노코크 바디의 도시명 SUV지만 이런데 오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륜구동이 좋긴 하구나. 그런 걸 한번 겪고 나면 내가 사륜구동 집어넣느라고 돈을 좀 더 쓴 거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랑콜레오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꼭 했을 때 앞바퀴에서 휠스핀 소리 안 나는 장점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변속기. 가솔린 모델은 2륜의 경우에 7단 DCT, 4륜의 경우에 8단 자동으로 그냥 묶여져 있거든요. 내가 구동 방식과 별개로 변속기를 따로 고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DCT보다 이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사륜구동 모델에 짝지어져 있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아이신 8단입니다. 뭐 미니, 또 전륜구동 BMW 모델들, 푸조,
볼보, 시트로엥 많은 차들에서 제가 경험해봤던 변속기예요. 그리고 매번 만족했던 변속기입니다. 지금 이 그랑콜레오스 사륜 모델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인신 자동 8단의 만족감도 그동안의 제 경험과 다르지 않아요. 꽤 괜찮은 변속기입니다. 불만 없어요. 오랫동안 많은 모델에서 써왔기 때문에 내구성도 검증된 상태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 그랑콜레오스의 성격이 그렇기도 하고 아인신 자동 8단 변속기의 성격도 그렇고 이 운전 재미를 위해서 매뉴얼 모드를 직접 쓰라는 의도는 1도 없습니다. 일단 운전대 뒤에 패들도 없고요. 이 기어 노브를 통해서 변속을 할 때도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거든요. 인터페이스도 그다지 적극적으로 쓰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또 반응도 그렇습니다. 시프트 다운 2단 넣었어요. 쭉 가죠. 업, 업, 업. 자, 감속하면서 다운, 다운, 웅, 다운, 웅.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반응 속도를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막 운전 재미를 위해서 쓰라는 변속기가 아니고 긴 내리막길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통해 속도가 빨라지는 거를 방지하거나 혹은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기어 단수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써라는 설정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륜 구동 모델의 DCT는 솔직히 안 타봤습니다만 저라면 변속기 때문에라도 사륜을 사지 않을까 싶어요. 사륜 구동이 들어가면서 주행 모드도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다이얼을 쭉 돌리시면 오프로드 모드가 있어요. 내가 가속 페달을 똑같이 밟더라도 다른 모드일 때보다 조금 이 엔진 힘을 노면에 전달할 때 좀 무디게 해주죠. 천천히 부드럽게 전달해 줍니다. 휠스핀 안 나도록. 또 기어 단수는 저단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고요. 토크를 살려서 탈출해야 되니까.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임시 포장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충격 흡수하는 거 보세요. 되게 말랑말랑 야들야들하다니까요. 패밀리 SUV로서 쓰기 딱 적합한 서스펜션 세팅입니다. 되게 말랑말랑 부들부들해요. 자, 지금도 느낌이 딱 보면요, 노면 요철이 사람한테 전달될 때 과정이 있겠죠. 타이어, 그 다음 서스펜션, 차체, 시트, 요 순서대로 쭈르륵 타고 넘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서스펜션은 엄청 말랑한데다가 휠 사이즈가 지금 20인치다 보니 타이어가 찌그러지면서 흡수해야 되는 충격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서스펜션이 대부분의 충격은 다 걸러내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말랑말랑한 하체에 큰 사이즈의 휠을 신겨놓은 딱 그 느낌입니다. 짧게 치고 올라오는 충격은 휠 사이즈 때문에 지금도 통탕 있어요. 근데 위아래로 차가 크게 움직이는 바운싱 측면에서는 아주 말랑말랑하고 잘 처리를 해낸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졌을 때 승차감에서 휠 사이즈가 큰 거 대비 크게 손해가 없거든요. 저는 20인치 휠 사이즈의 요 조합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은 현재 96km로 꽤 좋은 노면을 쭉 미끄러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숙성은 높은 점수를 줄만 합니다. 풍절음도 그렇고요. 오늘 바람이 꽤 부는 날씨거든요. 엄청 춥고 풍절음 별로 없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별로 없고요. 이중 접합유리에 노이즈 캔슬레이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지금 요 구성의 정숙성, 흠잡을 부분 별로 없습니다. 급차선 변경 한번 해볼게요. 쫀쫀하네. 되게 부들부들한데 급차선 변경할 때는 또 이렇게 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무게가 한쪽으로 확 쏠리는 걸 잘 버텨줘요. 쓱. 이 정도면 수긍할 수 있는 수준. 좌우 롤은 이 정도면 합격이거든요. 다만 브레이크를 조금 세게 가져가면, 노즈 다이브는 롤링 대비 피칭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SUV다 보니 무게중심이 높고 또 서스펜션 스트로크도 세단보다는 길잖아요. 세팅 자체도 되게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이렇게 쭉 숙여지죠. 근데 급차선 변경 같은 건 스테빌라이저 같은 거를 좀 잘 매만져서 버텨내는 모양새고요. 이 정도면 전반적으로 하체 세팅 그랑콜레오스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패밀리 SUV로서 좋은 승차감 연출해주고 20인치 휠 껴서 밖에서 멋있는데 승차감 별로 안 까먹고
롤링 잘 막아서 주행 안전성 흐트러지지 않고,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합니다. 지금 시승차에는 증강현실 HUD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속도계 숫자 위로 화살표가 지금 계속 진행 방향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랑 연동도 잘 되고요. 화살표도 제때제때 잘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족감이 꽤 좋습니다. 크기도 크고요. 근데 조금 불만인 건 바로 계기판이거든요. 지금 계기판 구성을 보시면 지금 왼쪽에 이 RPM 게이지 정말 미니멀하게 조그맣게 그려주고 있고요. 반면 ADAS 정보를 계기판 중앙에 엄청 크게 그려주고 있죠. 이건 볼보가 떠오르는 구성이거든요. 볼보도 이래요. 되게 미니멀하고 시인성 위주로 간단하게 그려놨어요. 원래 내연기관 시대의 자동차라 하면 엔진을 비롯해 각종 부품들의 상태를 수시로 면밀히 관찰하고 진짜 컨디션 관리를 세세하게 해야 되는 되게 민감한 기계 장치였었잖아요.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그냥 시동 걸고 가면 돼요. 기름 넣고 엔진 오일만 뭐 한 1년에 한번 갈아주면 거의 고장도 안 나고 냉각수 온도 몰라도 되고 정말 편해졌죠. 하물며 전기차가 중심이 될 미래에는 더 심해질 거란 말입니다. 이런 자동차의 특징이 변한 걸 이 그랑콜레오스는 계기판에 정보의 중요도를 나눠가지고 표시해줌에 있어서 되게 적극적으로 반영해내고 있네요. 고속도로니까 ADAS도 한번 켜봅시다. 운전대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스피드 리미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 세 가지 종류 중에 골라 쓰실 수 있죠.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운전을 시작했어요. 이 그랑콜레오스도 볼보의 피가 조금 흘러서 그런지 이 ADAS 관련 장비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차선 변경 보조, 뭐 후방 긴급 제동 보조, 회피 조향 보조, 뭐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우리가 레벨 2 단계에서 경쟁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ADAS 관련 기능들 얼추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제대로 잡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감지하는 방식은 토크 감지 방식입니다. 정전식이 아니에요. 지금 핸들을 잡아주십시오라고 경고창이 떴거든요. 경고음 들리죠? 이 상태에서 살짝 손을 올려도 잡은 줄 모르죠. 이렇게 흔들어주면 그때서야 알아채고요. 이건 조금 유행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랑콜레오스가 처음 출시됐을 때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헛웃음 나오는데, 저는요 작금의 변질된 페미를 되게 극혐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남녀평등 따위는 잊은 지 오래고요. 오히려 남성 역차별만 일삼을 뿐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처음 시승하면서 제가 차 얘기에만 집중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사회현상이나 문화 이런 걸 제가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제가 괜히 얘기해봤자 오히려 불필요한 혐오만 재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한 이유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랑콜레오스를 만들었던 연구원이나 그랑콜레오스를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랑콜레오스 차 자체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공격 대상은 팸이죠. 문제는 회사의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를 미리 막지 못했으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지경이 되도록 추스리지 못했는지, 그게 문제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사륜구동 모델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어서 다시 타보니 얘도 차는 엄청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타면서 느꼈던 만족감을 그대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이 똑같이 CMA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볼보 XC40에 비하면 지금 이 그랑콜레오스가 약 1000만원가량 싸거든요. 상품성을 비교해보면 이거는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 들고요. 또 경쟁 모델인 산타페나 소렌토랑 비교해도 당당히 어깨를 견줄만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 중형 SUV급 살 수 있는 게 솔직히 산타페, 소렌토 둘 중에 하나밖에 고를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쟁쟁한 경쟁자가 하나 더 나왔다는 사실, 저는 소비자로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이 망할 페미딱지 좀 빨리 떼고요. 하이브리드가 됐던 가솔린이 됐던 이 그랑콜레오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 훨씬 더 많이
발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카